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주요 격전지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과와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전남 곡성, 영광 등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최대 격전지는 부산 금정이 꼽히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부산 금정을 6번째 찾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 참석 때문에 현장 유세에 나서는 대신에 SNS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김준희 의원님, 이렇게 여야 대표가 부산 금정 선거에 심혈을 기울이는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금정은 원래 부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네. 예, 과거 김진재 의원과 그 아들 김세연 의원이 지배적으로 당선이 됐었고 8번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딱 한 번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56% 그리고 민주당이 43%, 13%포인트 차이나 났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일부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했고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이후 약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부산에서도 상당한 민심의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6개월 만에 상당 부분 훼손됐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 금정 같은 데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 지난해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해서 정권이 흔들린 것 못지않을 정도의 타격이 있게 되고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정치적인 손상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포함을 해서 당정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전체에도 아마 동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부산 금정구청장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왜 여야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에 뛰어들었다고 보십니까? 부산 금정구는 사실 기초선거일 뿐인데요. 이 상징적 의미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부산 금정구는 전통의 여당 텃밭이었고 네. 지금까지 여당 지지가 강했는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박빙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텃밭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는 더군다나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탄핵 위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기초선거일 뿐이지만 이 정치적인 패배의 의미가 매우 크게 와닿을 것이 아닌가. 다만 이 기초선거에 불과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렇고 영광 지역 선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2대 총선 이후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하다시피 민주당의 이 지지율이랄까 그리고 자신의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공격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재명 지지도나 당내 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 달에 있을 선거 결과
이런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만 이 선거 결과와 함께 이런 지역 선거에 있어서 패배가 나온다면 이것이 상승 곡선을 일으켜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네. 만에 하나 영광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은 뭐 예상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이 안철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호남을 완전히 뺏겼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일단 있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이 현재 호남의 맹주라는 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거기다가 이 11월 15일과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두 건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공판. 이거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와 11월의 선거 결과가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완투 스트레이트 강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영광군수의 선거 결과에 상당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재차 인적 쇄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라인뿐이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비선 같은 건 없다는 취지의 정면 반박을 내놨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까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연이어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 모든 선거를 치르는 나라에서는 선거 캠프에 뛰었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 주변의 지인들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정치적인 필요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임무를 넘어서서 월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 권력 행위에 연결되는 그런 어떤 비선으로서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그런 문제를 거론을 할 때는 사실상 이거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인데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이러이러한 어떤 친밀도의 관계가 있다라고만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임무를 벗어나서 어떤 비선 조직으로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끄집어내서 대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계속 양측의 갈등 관계로 확장될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좀 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창윤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 독대를 요구해 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독대라기보다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독대와 면담은 만난다는 의미에서는 같겠지만 면담은 거기에 배석을 누군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면담과 독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한동훈 대표가 될 당시에 강조했던 것은 국민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요구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당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자제시켜라, 활동 자제시켜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 인적 쇄신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세 번째는 검찰에게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문제, 이거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를 하라는 의미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독대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독대에서 큰 요구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상 여론으로 포장시켜서 이걸 던지는 그런 좀 위험한 여론을 배경으로 하는 네. 공세 수위로 이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걸 없다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마 만나면 충분히 얘기하고 아마 그전에는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까지 요구한 이후에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공방은 좀 거세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 측근 그룹을 한남동 7인회라고 표현하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 측근을 겨냥해서 도곡동 7인회 대표실부터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자택이 있는 도곡동을 붙여서 도곡동 7인회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한남동 7인회니 도곡동 7인회니 이렇게 친한계와 친윤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 일종의 장명 싸움이죠. 장명 게임이고, 이 별다른 실체를 양쪽에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도곡동 7인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진종호 최고위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나 아니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곡동 자택이나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의 용산에 대한 공격에 맞불 형식으로 일종의 장면 게임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권에게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그리고 이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이재만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야인 시절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만만회라고 또 이 지칭을 해서 그런 소문이 있다, 뭐 그런 비선 조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댐에 금이 가는 것처럼 정권의 균열의 조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양측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이런 식의 갈등의 조짐이 김영삼, 이회창의 싸움으로 김영삼 정권이 망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김한길 탈당 세력 간의 싸움으로 노무현 정권이 망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정면으로 비난을 했던 유승민 사태, 그리고 비주류 수장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으로 박근혜 정권이 망한 것처럼 대통령과 정당 수뇌부 간의 갈등으로 정권을 재창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국민의힘 정권으로서는 불길한 징조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에서 계속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망해가는 정당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도곡동 7인회든 한남동 7인회든 당내에서 서로 7인회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당내에 이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상당한 내분 속에서 경랑을 겪고 있는데, 서로가 알면서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선실세라는 명태균 씨 폭로하고 또 강혜경 씨 증언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공당의 위신이나 이 신뢰, 이런 것이 완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선 전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이런 주장, 그리고 공천 개입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면서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그 명태균을 당장 구속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 대선 전 여론조사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상 범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당장 구속시켜라고 할 정도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이 어떤 식으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국정농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각종 녹취와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도 검찰은 꼼짝을 하지 않고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지금 검찰이 빨리 찾아줘야 되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가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검으로 밝혀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명태균 씨 연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각종 선거에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거친 설전도 주고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 동안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라는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명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일축하고 나선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아니 일축하니까 명태균 씨가 오늘 또 반박하는 이 문자 메시지 캡처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파장이 하루가 지나면 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부부 사이에서 부부만 있을 때는 오빠라는 지칭을 해도 되고 자기라고 불러도 되고 여보 당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이 제3자 대외적으로 타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교환을 하면서 오빠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오빠 앞에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상당히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형용사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논란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그 오빠는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아니 명태균 씨가 뭐하러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무슨 교류를 하고 무슨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언쟁을 벌이고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개된 메시지에 오빠라고 지칭된 대상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뭐 6개월 동안 매일 이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을 할 때는 오늘 특히 명태균 씨가 내놓은 문자 메시지의 캡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주 통화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것보다도 자주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방문했던 것도 사실로 보여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그 메시지에 나온 오빠 지칭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놔서 무슨 불길을 잡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그때 상황이 대단히 정치에 처음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개받은 일종의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한다는 사람과 교류가 있었다. 그렇지만 위법한 내용은 없었고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한 해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창현 교수님께서는 이 명 씨 발언들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명 씨 발언이 상당히 큰 파란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내용들이 보면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뭘 하는지 이 내용들 국민들을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건 중대한 문제라는 걸 보여준데 뭐냐면 대선 여론조사비로 3억 6천으로 받으러 서울에 갔다가 김영선 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신 받아와서 월급을 반띵으로 나눠 가졌다. 이런 것 주장 하나 하고 또 대선 전에 당내 여론조사에 이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2, 3%더 나오게 하라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 이런 아무런 공적 지위도 없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 부부에게 스피커폰을 통해서 그 6개월 메일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정 개입을 한 것이고 국정농단을 한 것인데 이러한 주요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디까지 범법 행위인지 지금 국민의 눈으로는 상당한 범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짐작으로만 알 뿐인데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이 없어서 국민들은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이 언론사 저 언론사를 골라가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이 보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 주장들이 더 확산되는 양상이라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